네, 언중유골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팔. 반팔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비 오는데 춥겠습니다. 여름이 온 줄 알았는데 안 왔더라고요. 아직 아침에 나왔는데 네. 쌀랑해가지고. 그러니까 겉옷 갖고 왔어요? 아니면 그 차림으로 왔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지난 주말에 옷 정리를 해가지고 긴 옷을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오, 아침에 나오는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 첫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은 언중유골에도 AS 타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윤석열 당선자의 TVN 유퀴즈 프로그램 출연 관련해가지고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뉴스가 있었죠? 네, 후폭풍이 계속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자는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되는 이제 선택적 출연 문제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게도 적용이 됐었다는 소식인데요. 김지호 전 경기도 비서관이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도지사였을 때부터 해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후로도 유퀴즈의 이제 실무부서에 그 출연 관련해 가지고 좀 미팅을 추진을 했는데 네. 미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거절 사유로 전달받은 게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김부겸 총리의 출연 거절 때와 사유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윤석열 당선인을 빼고는 일관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안 한다. 정치는 안 한다. 근데 왜 윤석열 당선인만 그러면 그 유독 예외가 됐냐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이제 공방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뜨겁게 벌어지는데 네. 왜 윤석열만 됐느냐 하니까 결국 윤석열 쪽에서 일종의 압력을 방송사 쪽에 이제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있고 네. 반대로 제작진이 혹은 CJ ENM 그 이제 지도부 경영진 쪽에서 너무 자기들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 정치적인 어떤 정파성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들 같은 경우는 유재석 진행자를 향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공격과 의문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유재석 씨의 소속사인 안테나 측에서는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유재석 씨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CJ ENM에서 밝히기는 진행자가 정치인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극도로 조심했는데 이 진행자 그럼 윤석열 당선인의 인터뷰를 왜 오케이 했느냐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도 뭐 실제로 시청을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워낙에 그날 이제 당선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 이런 그래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처음 알았다거나 뭐 제작진들도 뭐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작 공정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정해진 그 녹화 분량이 있는데 뭐 3명이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면 3명 출연자에 관련된 대본을 미리 좀 받아본다거나 하다못해 출연자가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기본적으로 해당 출연자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진행자가 촬영을 오면서 누가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을 나온다라는 건 그건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더구나 이제 인터뷰 프로그램인데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고 준비 없이 온다는 얘기나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양질의 인터뷰를 당연히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라서 유재석 정도 되는 뭐 최상위급의 MC라면 당연히 사전 준비 같은 거 철저히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아예 출연자를 몰랐다라는 게 얼른 좀 믿기지는 않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좀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누구를 출연시킬 것이냐 마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건 어찌 본다면 제작진한테 물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렇죠. 그 제작진의 소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작진의 소관이고 거기에 혹시 CJ ENM의 그 소위 윗선 경영진 쪽에서 찍어내리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도 이제 합의가 가능한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유재석 씨를 향한 의문 중에 하나는 유재석급의 진행자라면 출연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비토권 정도는 가질 수 있는 레벨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또. 자, 그러면 재미난 대목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출연진하고 윤석열 그 당선인 측에서 얘기해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출연 오케이가 이루어졌는데 유재석
진행자가 깔 수 있느냐? 할 수 네. 있느냐? 네. 이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 전에 CJ ENM의 해명에 따르면 깔 수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나 김부겸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유재석 씨의 의사를 물었고 이제 진행자가 거부하면은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건데 네. 유독 윤 당선자한테는 적용이 안 됐으니까 예. 여러 의문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현근택 전 선거 캠프 대변인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다가 유재석 씨한테 묻고 싶다. 정치인 출연을 자제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 윤 당선인은 정치인이 아닌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국민 MC로 존경을 받는 분이라면 그 이전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정치인, 그러니까 특정 정파에 소속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당선이니까 이렇게 하면 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거부했는가가 그렇죠.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이래저래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의 갑론을박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제작진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뭐 실제로 지금 봄비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게 제작진이 유재석 씨를 방패로 삼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그런 의혹을 부추기는 그 어떤 이 제작진의 입장이 이번 주에 나온 그 새 방송의 마지막 대목에 사진 편집 영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논란을 좀 키웠습니다. 영상 제목이 나의 제작 일지라고 돼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유퀴즈를 제작하면서 현장에서 촬영했었던 내용들을 사진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자막 형식에 입힌 겁니다. 근데 자막 내용 보니까 자신의 시련 앞에서는 의연하지만 타인의 굴곡은 세심하게 공감하며 헤아리는 사람인 유재석 그리고 그를 더욱 유재석답게 만들어준 조세호 이러면서 이제 진행자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칭찬하는 내용을 이제 먼저 적고요. 두 사람은 비록 시국의 풍파에 깎이기도 하면서 변화를 거듭해왔지만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시선만큼은 목숨처럼 지키고 싶어했다. 라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때는 고뇌하고 성찰하고 아파했다. 매주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일했다라고 역시 제작진 입장에서는 진행자 쪽에 공을 돌리는 모습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대목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에 떳떳하게 외칠 수 있다. 우리의 꽃밭을 짓밟거나 함부로 꺾지 말아달라고 우리들의 꽃밭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훗날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제작진의 마음을 담아 쓴 일기장 이렇게 끝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목을 보면 꽃밭을 짓밟거나 함부로 꺾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꽃밭이 그럼 유재석 씨가 되는 건가요? 유재석 씨와 이제 제작진이 만들어온 유퀴즈라는 이제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일반 어떤 출연자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어떤 이렇게 질문과 답변들이 있었던 우리들만의 꽃밭이었는데 누군가 와서 그 꽃을 함부로 꺾으려고 들었다. 짓밟으려고 들었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굴 향한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자 게시판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반응들이 올라왔는데 거기서는 동문서답이라는 반응이 좀 많았어요. 제작진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 왜 누구는 출연이 되고 똑같은 정치인인데 누구는 출연이 안 되느냐를 물었는데 꽃밭을 짓밟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자기들이 논란을 만들어 놓고 시청자들한테 화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반면에 결국 이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CJ ENM 그 윗선을 향해서 제작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유재석 씨 입장에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진행자잖아요. 아무튼 내가 이제 그 간판 진행자인 프로그램에서 뭐 경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논란거리가 됐어요. 근데 전 몰라요. 전 아는 바 없어요. 네. 제 소관 아니에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간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또 그러니까 해서 그렇다고 내가 주도적으로 뭐를 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러니까 또 만약에 그렇다면 또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의 엉거주춤이 그런 데서 발생하는 건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추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진에서 사전에 그러니까 해명을 그렇게 해버렸으면 뭔가 극도로 조심했다 진행자가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진행자가 답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본다면
제작진의 어떤 해명에 따른 결과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황교익 씨 같은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 같은 경우도 유재석 정도 되는 문화계의 이제 거물이라면 시청자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뭐 우리가 지금 유재석 씨가 과연 이 섭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겠느냐는 추측을 주고받기는 했는데 섭외에 직접 나서기야 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혹은 뭐 이게 항상 평소의 스탠스가 당연히 어떤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들 간에 정치인 출연하는 걸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작 일기에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관성으로 일하지 않고 정성으로 일했다고. 네, 정성으로 일했으면 사전에 알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느 단계에 알았느냐는 좀 의문 부호가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알렸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서. 근데 이제 이런 거겠죠. 네. 만약에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림을 이건 가정이에요. 그냥 네네네. 추측. 유재석 씨가 이제 뭐 나중에 물론 뭐 그렇다고 촬영 직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다고 노를 한다고 해서 이게 노가 관철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예. 가정을 해서 이건 네. 가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근데 저는 노했는데요. 안 받아줘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사실 제작 공정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부겸 총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무진 간의 협의가 오갈 때 이게 결정을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유재석 씨의 의견을 슬쩍 묻고 형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을 때 야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해서 실무 단계에서 이게 노로 정리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미 실무 단계에서 혹은 윗선에서 미리 결정을 하고 인수위하고 다 얘기가 됐으니까 언제 촬영할 거야라고 통보가 된 상태에서 유재석 씨와 상의를 하면 그 단계에서 과연 진행자가 그걸 엎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면 거죠. 나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작 거부를 해야 되는 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근데 제작 일기가 그런 식으로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이 돼 있다고요. 네. 그것이 오히려 해석을 낳으면서 그러니까. 논란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자, OECD가 한국의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기사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양산이 됐는데 네. 일단 연합뉴스 제목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 수사 약화 우려 이렇게 따옴표가 따져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OECD가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봤더니 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대한민국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별도의 서신을 보내서 반대를 했다고 하느냐. 그럼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수사권 이렇게 돼서 부패가 판치면 네. 경제에 악영향을 주니까 뭐 이런 논리 아닌가요? 그런 논리가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 논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까지는 아닌데 부패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그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통제가 약화되면 부패가 판치고. 그게 윤석열 그 당선인이 그러니까 저거 주장했잖아요. 검수완박이면 부패 완판이다. 그렇죠. 부패 완판. 그러니까. 부패까지는 얘기가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본인 경제 문제까지 이제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의역을 해야지 의역을. 그렇죠. 네. 저희 언중육으로니까 이제 기사에 기반해서 보자면 기사에 기반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OECD 전체 OECD 전체 35개 그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OECD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 내용을 보니까 뇌물 방지 작업반이라고 이제 해석이 돼 있던데 WGB가 약자고요. OECD 산하에 산하의 그 여러 이 워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그 산하 조직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WGB라는 곳에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로 이 법무부에 이제 서한이 도착을 했다는 건데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WGB라고만 이제 소개를 하면 뭔가 이제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OECD 홈페이지에 가서 봤을 때는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서의 뇌물에 관한 OECD 워킹 그룹이 풀네임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이제 WGB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 해외의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질 때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제 기구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 그룹의
파견되는 각 국가의 대표들은 사정기관, 사법기관의 담당자들인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의 담당자, 검찰 측의 담당자,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네. 담당자 이렇게 이제 대표를 파견하는 그 기구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구에서 담당하는 일이 주로 이제 OECD의 뇌물방지 협약이 있고요. 그걸 이제 각 국가가 준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서 해외 뇌물 수수 방지에 관한 권고, 이것도 이제 OECD에서 낸 권고안인데 이거를 준수하는지 이걸 모니터링하고 이 투명성을 유지하는 게 주 업무인 예. 그런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더더욱 WG 의장이 왜 일반적인 뇌물, 그러니까 해외 뇌물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고 형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법무부에 서한까지 보냈느냐, 이런 의문이 좀 이게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개인 서한이, 의장 명의의 개인 서한이 어떻게 OECD의 공식 입장이라는 식으로 제목이 뽑혀서 인용이 됐느냐, 기사에 인용이 됐느냐, 이런 의문이 또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기사를 내용을 봤는데 네. 주로 최근 검찰 쪽에서 나오는 논리가 이제 많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코스 의장이 하는 말로는 이렇습니다. 중지안이 통과될 경우에 부패 범죄를 비롯해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박병석 의장이 중재했던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와 관련된 수사권은 1년 6개월, 최소한 1년 6개월 동안은 검찰에 남아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괄 삭제되는 게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이 되게 되면 글로 수사 기능이 이관이 될 뿐이지 그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찬반이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이게 과연 이제 코스 의장이, 워킹그룹 의장이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전달받고 서한을 작성한 거냐, 이런 의문이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서한 그 뒤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일종의 로비를 해서 OECD의 이제 워킹그룹 의장이 이런 서한을 보내도록 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근데 거기 검사 파견 나가 있지 않다면서요? 검사 파견을 나갑니다. 예. 아, 나갑니까? 네네네. 검사 파견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2019년 OECD 제 2차 뇌물방지 작업반 회의, 예. 이게 이제 WGB에서 매년 이제 갖는 행사입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나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 그리고 이제 권익위가 이제 참석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검찰에서는 다른 그 해외 국가들하고 어떻게 뇌물 범죄를 아니, 서로 그러니까 이제 단속하고 이런 거를 이제 협력하는지 이런 게 일회성 회의에 참석한 거 말고 워킹그룹에 아예 파견 나가는 경우. 이게 상시 파견이 나가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이제 물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로비를 통해서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로비를 통해서 이런 서한을 보내도록 유도했다든지 뭐 대신 써줬다든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데는 네.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다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서한을 요청했거나 관련 자료를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표명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서한이 그 서한의 본질을 떠나서 지금 이게 이제 아마 이제 경계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패 경제 범죄는 일단은 그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를 하게 하는데 공직자 범죄는 또 경찰로 넘긴다. 그렇죠. 그러면 공직자의 부패 범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는 이미 이제 그 공수처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라 이제 4급 이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근데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 암행 감찰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급습을 해서 뭐 뇌물 받거나 하는 게 암행 감찰반도 이제 움직이면서 하면은 경찰이 넘기거나 이런 경우 이제 뉴스 허다하게 많이 있는 건데 이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전혀 지금 조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게 엄청난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오늘 어제 계속 짚고 있습니다만 이게 검수완박도 아니고 귀착되고 있는 뭐 수장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난리법석을 피워야 되는 어떤 그 내용이냐. 지금 그 진행되는 거 봐서는 그냥 수사권 2차 조정 같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이 코스 의장이 보낸 그 서한 내용을 보면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실제 내용이 어떤지를 좀 알려달라, 자료를 좀 보내달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걸 이제 검토하고 이제 추가 의견을 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보도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OECD 산하 조직들 중에 한 그 워킹 그룹에서 그것도 이제 의장의 어떤 일종의 개인 서한 성격을 띠고 있는 문서인데 이게 OECD 전체 의견인 것처럼 기사 제목에 이제 뽑혀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합당하냐 일단 이 의문이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 기사 제목 문제와는 별도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북한 외무성 국장이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개인명의 성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스를 타잖아요. 국내 언론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외국 언론에서 이제 그 인용 보도를 하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 의장의 뭐 서한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공공성이 생각해요. 없는 건 아니죠. 예,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침소봉대. 그래서 이제 그것이 OECD 전체가 무슨 어떤 뭐 수기를 거쳐가지고 집단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만약에 묘사가 된다면 그건 침소봉대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의장의 서한도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한과 관련된 그 기사들이 기본적으로는 검찰 쪽에서 만든 이제 보도 자료에 너무 의존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이게 같습니다. 검찰에 보도자료 뿌렸습니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조금 이제 보이는데, 그래요? 뭐 기사 내용에서는 이제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전제를 해가지고 이제 릴리즈가 된 풀린 기사인데, 뭐 기사 내용의 일부를 이제 긁어가지고 제가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박병석 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는 이제 서한을 인용한 데모. 이렇게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제 복사붙이만 기사들이 이제 주르륵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아니, 그러면 통신사 거를 받아 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출처가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왜 법조계예요?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누가 이런 이제 의견을 기자 쪽에 전달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뭉뚱그려서 이제 법조계라고만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서한의 유통 경로로 보면 OECD 산하 WGB 관계자에 따르면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죠. 국회의장실의 관계자에 따르면이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법무부 관계자도 아니고요. 그럼 이게 법무부를 거쳐 속시 갔나요? 국회의장실로? 아니요, 이제 의장실에 따르면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 따르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서도 이 관련된 보도 자료가 나온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기자가 이걸 파악했을 때는 법조계 인사를 통해서 내용을 받았다라고 이제 전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하자면 해당 서한의 원문을 받아보고 쓴 기사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검찰 쪽의 의견 중심으로만 이제 서한 내용이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다른 내용이 실제로 없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의 언론 플레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이 기사의 절반 정도는 WGB 의장의 서한 내용이고 나머지 절반 내용은 이 미국 그 검사나 이런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그 검사들의 이 협회에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그 의문을 제기하고 걱정을 했다. 한인 검사협회 명의로 나온 수사권 분리법안 비판 성명 이것도 이제 들어 있는 걸로 봐서는 검사들의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검사 쪽의 보도 자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 여론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론전이 국제화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미디어 관련된 내용을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26일에 미디어 분야 관련된 이제 그 정책 방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좀 관심을 받았던 거는 특히 종편 쪽에서 반격할 만한 규제 완화책에 많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건데요. 네. 뭐 일단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분 소유와 관련돼 가지고 소유 제한을 좀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상파의 지분의 10% 이하 그리고 종편이나 보도 채널의 지분은 30% 이하로 제한이 돼 있는데 예. 이거를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고요.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도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인수위에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의 이제 겸용 같이 이제 경영하는 거를 제한하는 거.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규제사로 꼽은 걸 보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종편 방송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혹은 이제 이게 지평을 넓혀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된 그러면 거고요. 대기업의 소유 제한을 얼마까지 뭔가 풀어준다는 구체안은 아직은 안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디어 위원회를 이제 별도로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네. 관련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각 그 언론사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 보도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미디어 전문 매체들 이제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PD 저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종편을 향한 선물 보따리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제목들도 보면 뭐 윤석열 정부 조중동 종편의 규제 완화 선물 보따리 푼다 이게 이제 미디어 오늘 제목이고 PD 저널 같은 경우는 인수위 첫 미디어 국정과제 규제 완화 일변도 이렇게 약간 네.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네. 반면에 일종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수 매체들 같은 경우는 신문이나 종편 매체들 같은 경우는 주로 환영하거나 단순 사실 보도 쪽에 치중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도 이제 연합뉴스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수위 한국판 넷플릭스 키우겠다. 미디어 혁신위 설치라고 해서 규제 완화 방안의 어떤 방향성을 제목이 담지 않는 객관적인 제목 혹은 인수위 쪽의 입장을 많이 담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인수위 종편 재승인 기간 5년 보장 검토, 7년 확대도 논의. 이거는 종편 쪽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을 이제 제목으로 네네. 뽑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게 자유도가 높아지는 방향성이다 보니까 매일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지상파 소유 종편 재승인 5년 보장 이렇게 환영하는 입장에 치우친 보도를 내놨습니다. 공영방송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나온 거 있던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그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재허가 제도 자체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금 사실 이제 종편들의 재허가 그 심사를 할 때 공영방송들도 같이 심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KBS 같은 경우에 이제 애초에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 내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재허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계속 재허가를 받는 게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인수위에서 대신 뭐 이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익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이제 강구한다. 그렇습니다. 뭐 그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거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긴 합니다. 2022년 업무 계획에 애초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요.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서 기존 정부하고 조금 한 발 나간 입장이라고 할까요? 좀 나온 게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출범 당시에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을 했지만 이제 문제는 어떻게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뭐 미디어 혁신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하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인수위의 박성중 간사가 기존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던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KBS 이사회를 좀 개편을 해서 네. 여야 추천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사장 임명을 할 때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 찬성. 특별 다수결제. 그렇습니다. 어떤 단순 다수결이라면 이제 과반만 넘으면 임명이 가능한데 특별 다수결제로 하게 되면 야당의 찬성이 없이는 사장 임명이 불가능하게 사실상 됩니다. 이제 합의로 그러니까 그 사장을 선임하게 한다 이거죠. 뭐.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3분의 2가 돼 버리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여야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비하면은 이 합의제 원칙이 좀 더 이제 강화되는 그 방향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영방송의 제어가 제도를 아예 없애고 종편 같은 경우는 그 제어가 기간을 늘린다. 그렇죠. 저는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어디 뭐 형식적인 제어가 절차보다는 차라리 어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무슨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뭐 몇 시간 이상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그렇죠. 한번 충분히 토론에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뭐 이 제어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뭐 방송사가 갖고 있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어가 기관을 늘리는 것도 뭐 저는 뭐 공론에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어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공정성이 이루어지느냐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후 실천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 예를 들어서 MBN 같은 경우는 이미 영업정지 그 징계가 내려졌죠. 그렇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다음에 조건부 허가도 있었잖아요. 조건부 허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허가가 뭐 이루어졌으면 그 조건이 제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는 확실하게 하느냐.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종편 운영권을 이제 뺏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좀 핵심적인 문제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법정 제재 관련해 가지고 뭐 법정 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어가 요건을 이제 방통위에서 보통 이제 붙여서 제어가를 내주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라 종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요청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많이 풀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방송의 전체적인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제어가 요건에 이제 벌점. 그렇죠. 벌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벌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송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겼다라고 이제 법정 제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주식 소유와 관련해서 제한을 좀 풀어줄 경우에는 기존의 신문사가 갖고 있었던 이제 지배력이 좀 더 이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송의 간섭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또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방심위에서 인수위에서 이제 그 고민을 할 때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될 지점이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신방 겸용이라고 그러죠. 신문사가 방송사를 같이 경영하는 거. 그래서 지분이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간섭의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대기업의 그 지분 소유 한도를 풀어주는 것, 네. 완화하는 것 같은 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아주 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대기업이 방송사의 눈가 침을 흘릴까? 라고 하는 걸 좀 잘 봐요. 과연 침을 흘릴까라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미디어 생태계가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거 어떤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서 만약에 방송사를 바라본다면 과연 침을 흘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것들이 오히려 채널 사업자보다는 컨텐츠 사업자가 오히려 더 이제 수익성이 담보되는 쪽으로 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또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또 유혹이 있겠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뭐 실제로 이번에 나온 인수위 방안을 두고도 SBS를 운영하는 이제 태영그룹이라든지 KCB 이제 광주 방송을 갖고 있었던 호방그룹 같은 사례가 거론이 되면서 여전히 그래도 방송사 하나를 갖고 있으면 여러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관심 갖는 대기업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문도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거꾸로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 아까 저희가 했던 CJ ENM의 유퀴즈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측면, 물론 이거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겠지만 어떤 이것이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본사 대기업 본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방송 간섭에 들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맞는 방향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전에 언중요고 시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정권일 때의 언론 정책과 진보 정권일 때의 언론 정책이 다르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주로 판을 바꿨고 네. 진보 정권에서 자꾸 그러니까 보통 룰을 바꾸려고 했다. 네. 언중요고 초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네. 지금도 지금 그런 보면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디어 지형 자체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판을 바꾸려고 하는 그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진단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상당 부분이 입법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또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언론 미디어 특위가 좀 구성이 되는데 별로 뭐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 사실 그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매 정권마다 나오는데 항상 결론 안 나고 지나가거나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어떻게 되는 건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인수위가 이제 동을 뜬 김에
뭔가 좀 결론을 좀 내줬으면 싶은 근데 생각을.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로 이제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정권 잡으면 바꾸려고 하는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좀 뭐 장기까지는 안 바라겠는데요. 네. 중기적인 관점에서라도 한번 좀 접근을 좀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좀 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마무리하죠.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고맙습니다.